확진자가 주말 최다를 기록하며 12일 연속 4자릿수로 나타났습니다. 비수도권 비중도 처음으로 30%를 넘었는데 내일부터 비수도권도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에 코로나 감염자가 68명으로 늘어 대규모 집단 감염이 현실이 됐습니다. 군 당국은 장병들의 귀국을 위해 수송기 2대를 급파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가 전범기는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며 경기장 반입 허용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IOC와 전범기 응원 금지를 약속하고 이순신 장군 현수막을 철거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 서울 등 내륙 지역은 40도에 육박하는 더 강한 폭염이 찾아올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더위 속에 자전거를 타던 50대가 심정지를 일으키고 물놀이를 하던 10대가 숨지는 등 여름철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확진자 수가 코로나 사태 이후 주말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1,454명, 12일째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에선 올해 처음으로 하루 새 7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비수도권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처음으로 전체 확진자의 30%를 넘겼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자 내일부터는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소식 서영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 남구의 시립예술단, 교향악단, 무용단 등 총 7개 단체로 구성됐는데 현재까지 단원과 접촉자 등 10명이 확진됐습니다. 예술단 관련하여 지금까지 180명이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접촉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어학원과 음식점 등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르면서 올 들어 가장 많은 71명이 하루 새 확진됐습니다. 경남, 강원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2자릿수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비수도권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었습니다. 특히 확진자 3명 가운데 1명에서 델타 변이가 검출되면서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감염 규모가 더욱 커질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에도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오는 7월 19일 월요일부터 8월 1일 2주간 사적 모임 제한을 4인으로 동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비수도권은 유행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와 모임 인원 제한이 제각기 다른 상황. 이를 4명까지로 통일해 휴가철 풍선 효과를 틀어막겠다는 겁니다. 특히 여행객이 몰리는 제주는 내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를, 강릉은 4단계를 적용하고 확산세가 거센 대전도 오후 6시 이후 모임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에서 61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68명으로 늘었습니다. 군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감염병 귀국 작전을 펴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300명 승조원 전원을 국내로 귀국시키기 위해 공군 수송기 2대를 급파한 겁니다. 백신 접종이라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도 없이 국가를 위해 일한 장병들은 수송기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2대가 오후 4시 부산 김해공항에서 이륙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청해부대 함정에 교체 병력 148명과 방역 의료 인력 13명 등 200여 명이 급파된 이 작전에 군은 오아시스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국으로 안전하게 복귀시키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원 백신 접종을 마친 장병들을 투입해 철저한 방역 조치와 안전한 복귀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했지만 이들의 도착을 기다리는 현장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승조원 300명 중 101명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총 6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번 장병도 15명으로 늘었습니다. 나머지 200여 명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면 대규모 추가 확진이 현실화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밀집해서 환기도 잘 안 된 상황에서 장기간 노출이 되니까 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후송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청해부대원들은 이르면 모레 성남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총리까지 나서서 말렸지만 지난 3일 민주노총이 강행한 대규모 집회 참가자 가운데 3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집회 참가자 전원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민주노총 측은 사과는 했지만 집회와 무관하다며 마녀 사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주최 측 추산 약 8천여 명이 모인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비정규직 철폐하라! 지난 16일 이 집회 참석자 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 다음 날엔 집회에 함께 참석한 동료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집회 참가자 전원에게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노총은 질병청의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집회 참석자들이 즉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진자가 나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측은 확진자 3명이 노동자 대회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집회에서 감염됐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같은 사무실 근무자인 이들이 함께 점심을 먹었던 게 확인됐다며 집회가 감염 원인 양 왜곡하는 마녀 사냥을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아직 감염원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최장 잠복기 범위 이내에 있어 집회발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상황을 안일하게 관리하다 집회 참여자들 저는 전수조사할 의향이 있냐 물어봅니다. 제가. 전수조사라기보다는 이제 그 참여자들 중에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바로 해야 합니다. 집회 보름 뒤 뒤늦게 전수조사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내일부터 고3 수험생 45만 명에 대한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 국내에서 청소년 접종은 처음이라 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반응을 잘 살펴야 하는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정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종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고3 학생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맞을 때 주의사항을 전달합니다. 30분 정도는 좀 센터 주변에서 몸 상태를 좀 지켜보면서 기다리시고요. 수능을 넉 달 앞두고 전국 수험생 45만 명의 98%가 접종에 동의했는데 국내에서 10대 청소년 접종이 이루어지는 건 처음인 만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부작용이라든가 증상 때문에 걱정이 될 것 같긴 한데 어느 한편으로는 백신을 맞았다는 이제 안정감이. 이들이 맞는 화이자 백신은 mRNA 계열로 심근염과 심낭염 등의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선 3억 명 가운데 1,226명, 즉 20만 분의 1 이하로 발생 빈도는 매우 낮습니다. 두 번째 맞을 때까지는 한 3주 동안은 가슴이 아프거나 두근거리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은 바로 병원에 가서 확인을. 고3 수험생과 함께 교직원 20만여 명도 내일부터 화이자를 맞는데 학생들은 접종 당일을 포함해 최대 3일까지 결석이 허용됩니다. 모더나 백신 사전 예약은 내일 53세에서 54세, 모레는 50세에서 52세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네, 앞서 확인하신 대로 코로나 1일 확진자가 주말 기준 최대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늘은 운영되는 검사소가 가장 적은 일요일입니다. 검사소엔 확진 여부를 확인하려는 시민들로 넘쳐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 폭염까지 더해 모두가 힘든 하루였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폭염 속 검사소에 맞췄습니다. 오늘 서울 은평구 보건소 앞 코로나 검사 대기줄이 보건소를 빠져나와 인근 주택가까지 200m가량 이어져 있습니다. 대기자는 300명을 훌쩍 넘습니다. 인근 백화점발 확진자가 4명으로 늘어나면서 검사 수요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한 30명쯤 되는 것 같아요. 온 가족이 이제 전부 다 진료실에 왔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주중엔 그나마 검사소가 많고 밤늦게까지 운영하는 데다 유료로 운영하는 병원도 있어 검사 수요가 분산됩니다. 하지만 일요일엔 문을 닫는 선별진료소도 있고 병원은 입원 환자 외에는 검사를 하지 않자 보건소로 몰리는 겁니다. 은평구에서는 보건소밖에 하지 않고 미리 물병이랑 상품이랑 소독제 다 준비해서 2시간 기다릴 거 예상하고 왔어요. 기나긴 대기줄 위론
뜨거운 태양이 장렬합니다. 검사소 곳곳에 그늘막과 냉방장치가 있지만 35도까지 올라간 체감기온을 막아내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대기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방역복까지 입고 있는 의료진의 건강도 걱정입니다. 더운 거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 하시는 분들도 너무 걱정해봐야 더워가지고 참 불쌍해 보여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가. 실제로 지난 15일 서울의 한 선별진료소에선 행정업무 지원에 나섰던 구청 직원이 탈진해 쓰러지는 사고도 있었죠. 의식이 없는 상태여서 이제 응급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다 모든 일을 다 중지시키고 나와서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별검사소를 찾아 폭염 대책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임시 에어컨도 설치하고 막 하겠지만 그래도 환기가 해줄 테고 호텔 박스 휴게소는 꼭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는 안정적으로 냉방이 되니까요. 뜨거운 공기를 품은 고기압이 겹치면서 발생하는 열금 현상과 함께 폭염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보된 이번 주는 더 걱정입니다. 인천에는 1년 2개월 만에 차 안에서 더위를 피하며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선별검사소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대기자들과 같이 서 있어서 좀 그 감염에 좀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차 안에서 에어컨 있는 데서 기다리면서 쉽게 검사받고. 코로나 4차 대유행도 막아내고 폭염도 이겨내야 하는 시점. 코로나 위기 속 가장 중대한 기로에 놓였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이 난타전 양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이 남성 후보 중 이재명 지사만 빠진 군필 원팀이란 포스터가 나돌자 이 지사가 곧바로 자신의 구분 왼팔을 직접 공개하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정세균 전 총리도 이 지사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내건 이재명 지사는 불공정, 불평등을 극복해 경제의 성장성을 회복하겠다고 했습니다. 불공정과 불평등이 저성장의 주요 원인이 된 지금은 공정이 성장을 담보하고 성장이 다시 공정의 토대가 병역 면제인 자신이 빠진 이른바 군필 원팀이란 포스터에 대해선 소년공 시절 사고로 휜 왼팔 사진을 공개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좀 자세가 좀 불량해 보이거나 이런 건데 서글프죠. 우리 대한민국의 장애인 여러분들이 모두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서러움 같아요.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평당원의 웹자보를 갖고 대선 후보들이 시비하는 게 격에 맞는 건지 의문이라며 고위공직자가 가짜뉴스를 배포하는 불법 선거운동이 더 심각하다고 맞섰습니다. 경기도 유관기관 임원이 대화방을 만들어 자신을 비방했다는 의혹에 직접 대응한 겁니다. 단톡방을 열어서 특정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이 지사는 해당 임원을 직위 해제 처분했다고 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이 지사의 이른바 바지 발언에 대해 검증을 받았는지 나도 몰랐는데 국민은 어떻게 아냐고 비판했고 이 지사는 구체적 방법을 주면 증명하겠다며 더 하라면 더 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북핵 전문가를 후원 회장으로 임명하며 다시 한번 안보관을 강조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여의도의 캠프 사무실을 계약하며 광화문에 사무실을 연 윤 전 총장과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후원 회장으로 황준국 전 영국 대사를 위촉했습니다. 황 전 대사는 북핵 외교 컨트롤 타워인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지낸 외교관 출신으로 외교 안보 분야의 공약도 겸할 전망입니다. 황 전 대사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현 정부는 평화만을 공허하게 외치고 있다면서 명확한 국제정세 파악을 바탕으로 외교 안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후원금 모금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여의도 대하빌딩에 캠프 사무실을 차립니다. 이 건물은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역대 서울시장 2명이 캠프로 사용해 선거 명당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국회와 가깝고 언론과 소통하기 쉬운 곳으로 잡는 게 좋겠다는 최 전 원장의 뜻이 담겼다는데
광화문에 캠프를 둔 윤 전 총장과 차별화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040 세대가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연금 개혁을 약속했고, 윤희숙 의원은 1호 공약으로 귀족노조 타파를 내걸고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오늘도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면서 전국 피서지에는 더위를 식히려는 발걸음이 몰렸습니다. 오늘 밤 소나기가 예보됐지만 더위를 식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폭염이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등 내륙 지역은 40도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시원한 바다에 뛰어들고 파도에 몸을 맡기며 더위를 잊어봅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엔 오늘 하루 피서객 7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폭염이 심해서 가족들이 이렇게 바닷가 나와보니까 바람도 불고 물도 찼고. 서늘한 패터널도 피서 명당입니다. 터널 내부 바닥 온도는 26도 수준, 40도에 이르는 터널 입구 바닥과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에어컨을 한 서너 대 틀어놓은 것처럼 시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돗자리를 펴고.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4도까지 치솟는 등 전국 대부분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남부를 중심으로 100mm가 넘는 소나기가 예상되지만 기가 그친 뒤 모레부터 더 더워집니다. 열돔 현상과 동풍의 영향 때문에 서울 등지의 낮 기온이 최고 4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열돔 형태가 이제 이번 주에는 만들어지는데 많이 올라가는데 40도 근처까지 올라가거든요. 식을 줄 모르는 폭염 속에서 이번 주 전력 예비율마저 1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8년 만에 전력 수급 비상 단계 발령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이번 주 폭염에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온열 환자도 늘고 있는데요. 주말 폭염 속에 자전거를 타던 50대 남성이 심정지로 쓰러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시민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도로가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고 다른 시민이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그 사이 소방관들도 속속 도착합니다. 돌아왔어요. 괜찮나요? 어제 낮 5시 29분쯤 부산 해운대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50대 남성 A씨가 심정지를 일으켰습니다. 시민 등의 발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A씨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혈구 압박을 차초로 목격자가 했고요. 소방 공무원 대원들이 가슴 압박하고 제수동기를 적용해서 어젯밤 10시 2분쯤 강원 홍천강에서는 야간 수영을 하던 피서객 19살 B군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물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신고돼서 제가 출동한. 오늘 오전 9시 10분쯤 부산 송도 앞바다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70대가 10m 아래로 추락해 다쳤습니다. 제주에서는 밤사이 낙뢰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라 비닐하우스와 주택, 창고가 불에 탔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통영 앞바다에 있는 홍도는 천연기념물이라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바위가 많고 수심이 깊다 보니 대형 고급 어종이 많은데요. 낚시 명당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불법 낚시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경 헬기가 갯바위에서 낚시하는 장면을 포착합니다.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곳인데도 낚시객 2명은 태연하게 낚시에 몰두합니다. 천연기념물 제315호 홍도 상공, 홍도 입소객 2명 낚시 행위 확인. 갯바위 주변에는 이들을 태우고 온 낚싯배 한 척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헬기가 불법 행위를 전파하자 고속 단정이 순식간에 현장에 도착합니다. 낚시대비 낚시 가능 확인. 입도 사실 확인. 홍도는 한려해상 국립공원 내 천연기념물로 출입이 금지된 곳입니다. 하지만 바위가 많고 수심이 깊어 감성돔과 농어 등 대형 고급 어종이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낚시객 사이 입소문이 퍼지면서 홍도에서의 불법 낚시 행위는 공공연한 비밀일 정도입니다. 문화재 관리 보호구역이라고 다 알고 있는 사이인데 고기 욕심 때문에 가는 거지. 해경은 낚시객 4명과 선장 등 6명을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훼손이나 문화재 훼손을 염려하기 때문에 이게 금지된 지역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섬에 무단 침입하고 낚시를 하면 과태료 외에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외면하고 자신을 무시했다며 전 직장 동료를 살해한 남성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대리기사를 불러 피해자의 차량을 지방으로 보내는 등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선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까지 푹 숙인 남성이 법정에서 나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전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A씨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오피스텔에 주차된 피해자 차량을 대구로 이동시킨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남편 차인데 아마 딴 사람이 끌고 간 것 같다고. 근데 자기 신랑이 아니래, 그 사람이.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부인에게 횡령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니 잠시 숨어 있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같은 증권회사에 다녔던 피해자가 성공한 뒤 줄곧 자신을 무시했고 돈도 빌려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의 휴대폰을 압수해 포렌식 중인 경찰은 A씨의 계획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정부 지원 대상이니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문자 받은 적 있으신지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개인정보를 넘겼다가는 피싱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을 빙자해 이런 사기 문자가 쏟아지는데도 금융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신고해도 별다른 해법이 없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지원하에 시행되는 대출 신청 대상입니다. 얼핏 시중은행에서 보내온 듯한 이 문자. 사실은 정교하게 꾸며낸 스팸 문자의 일부입니다. 대출 관련돼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문자 발송하는 게 금지돼 있어요. 정부가 코로나 지원책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를 사칭한 스팸 문자가 쏟아지면서 대출이 급한 자영업자들은 피싱 사기의 위험에 쉽게 노출됩니다. 소상공인 대출 퍼센티지 해가지고 몇 조 풀었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긴가민가 해서 전화 한번 해봤거든요. 이런 스팸은 대출 신청자에게 어플 설치를 유도해 돈을 빼돌리거나 불법 대부업체로 유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신고를 접수해도 차단 방법에 대한 안내 외엔 근본적인 예방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카톡 차단을 하시던가 문자 관련해서는 스팸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금융당국은 신고 건수가 너무 많아 내용을 일일이 들여다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자만 보낸 걸로만 아예가 보이스피싱 겁니다. 단정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죠. 관계당국이 손을 놓은 사이 서민들의 팍팍한 살림살이를 파고드는 사기 범죄만 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네,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틀 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검언 유착의 결과라며 이 재판 결과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각 주장들의 사실관계를 법조팀 최민식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추 전 장관의 입장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추 전 장관의 입장을 요약하면 수사부터 재판까지 검찰과 언론이 유착돼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어떤 검사와 어떤 언론이 유착됐다는 거죠? 추 전 장관은 그 부분을 분명하게 밝히진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사건의 수사는 추 전 장관이 직접 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임명했던 정진웅 차장검사가 맡았습니다. 네. 검찰과 언론이 수사부터 재판까지 유착돼 있다는 이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이를 두고 한동훈 검사장은 역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직접 고른 검사들을 지켜 수사하고 재판까지 한 것이라며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한 검사장도 조목조목 반박을 했더군요. 그리고 추 전 장관이 이런 주장도 했어요. 검찰의 재판 방해로 진실이 이길 수가 없었다. 이건 어떤 주장입니까? 네, 이전 기사의 변호사가 검찰 출신인데요. 채널A 관계자를 법정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이전 기자 측 변호인은 정말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예. 이전 기자 측은 수십 명의 기자가 공판을 모두 지켜봤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검사장도 검언의 재판 방해라는 허황된 소리를 주술처럼 맥락 없이 반복하고 있다고 다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이번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던 민원연도 비판의 가세를 했더군요. 네, 민원연은 조직적 증거인멸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예견된 사태였다는 입장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추미애 전 장관이 직접 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임명했던 정진웅 차장검사였습니다. 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면 정 차장 검사가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은 독직 폭행까지 동원한 사상 초유의 무리한 수사였다며 검찰이 미온적 수사를 했기 때문에 무죄가 났다는 것은 구차한 자기 합리화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또한 사회적 흉기가 된 민원연은 스스로 해체할 때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재판부 판단과는 다르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설득력이 있는 주장인지는 시청자분들께서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 명언을 응용한 응원 현수막이 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 선수단 숙소에 이렇게 걸렸었죠. 이걸 일본 측이 문제 삼자 IOC가 일본의 전범기도 응원에 사용하는 걸 금지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우리도 현수막을 철거했는데요. 일본 측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논란이 예상됩니다. 신은서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선수단이 현수막을 내린 건 설치 나흘 만인 어제 오전입니다. 일본 극우단체가 트집을 잡자 IOC는 50조 2항에 명시된 정치적 선전 금지 위반이라며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대신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에도 같은 조항을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은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조직위 측은 우길기 디자인은 정치적인 메시지가 없다며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우리 선수단의 양보에 대해서도 일본과 상관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できるような行動というものはふさわしいんであろう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IOC の対応でありましたので、それに伴って韓国選手団が対応をしていただいたと承知しています。 대한체육회는 우길기 응원 및 설치가 이루어지면 강력 대처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일본 측은 앞서 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데 이어 우리 선수단의 도시락 준비를 후쿠시마 주민의 마음을 짓밟는 행위라고 폄훼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그리고 도쿄올림픽이 코로나 확산의 계기가 될 거라는 우려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선수촌에서 선수 확진자가 나왔고 2차 백신 접종까지 한 유승민 IOC 선수위원도 도쿄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신을 맞고도 확진되는 돌파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서 더 걱정입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 선수촌에서 선수 2명이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선수촌에 입소한 선수가 확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입국 전 2번의 검사를 받고도 감염된 거여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昨日、今日と一昨日、昨日と出たわけですけれども、コントロール下にコントロールでき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従いまして今言ったようにきちんと 국내 관계자 중엔 유승민 IOC 선수위원이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 위원은 백신 접종도 마친 상태였는데 어젯밤 일본 공항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림픽이 시작하기도 전에 관련 확진자는 58명으로 늘었습니다. 변이발 코로나 확산세는 백신 선도국들도 강타했습니다.
성인 70% 가까이 접종을 마친 영국은 하루에 5만 5천 명이 확진됐습니다. 백신을 2번 모두 맞은 보건부 장관도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I just wanted to update you all that I've tested positive for COVID. I was feeling a bit groggy last night, so I took a lateral flow test this morning. 이스라엘도 하루 확진자가 1,000명 넘게 쏟아졌습니다. 한 달 전엔 한 자릿수에 머물렀는데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유럽연합 EU가 2023년부터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 유럽에 철강, 알루미늄 등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탄소 배출 조절을 강조했던 유럽연합. And we have also agreed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at least 55% by 2030. 결국 EU가 2023년부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5개 분야에서 발생하는 탄소 1톤당 $30의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내 철강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EU에 수출된 철강 품목 수출액은 15억 2,300만 달러, 우리 돈 1조 7천억 원이 넘고 수출량은 221만 톤에 이릅니다. 만약 국내 업계 1, 2위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지불해야 할 금액만 연간 3조 7천억 원에 이른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비용 자체가 늘어나면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부도 뚜렷한 해법은 없습니다. 상세히 분석하고 그린 철강위원회를 통해 민관 합동으로 최선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미국도 탄소 국경세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전 세계 탄소 장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한명숙 조국의 동병상련으로 하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얘기네요. 예. 그런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저런 감정을 느낀다는 겁니까? 예, 이 한 전 총리가 최근에 한명숙의 진실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네. 한 전 총리는 그 책에서 검찰이 지휘권을 가진 상관을 온 가족을 볼모로 무자비하게 도륙했다면서 남일 같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죽은 권력이었지만 이 조 전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이었는데도 공격하는 걸 보면 이 검찰 자체가 살아있는 권력으로 탈바꿈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참 죽은 권력을 수사해도 뭐라 그러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도 뭐라 그러고 네. 권력 수사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서 기자, 저 책 읽어봤죠? 예, 읽어봤는데 예전에 그 뉴스야 시간에 소개해드린 바 있는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이죠. 조국의 네. 시간과 논리 구조가 거의 유사했습니다. 어떤 점이 비슷하던가요? 예, 두 사람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다가 책을 통해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이 책에서 모두 자신들을 일종의 희생양으로 묘사하는데요. 이 수사와 재판이라는 고초를 겪은 게 자신들이 이 진보 진영에서 차지하는 상징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을 만든 검찰과 언론을 사실상 악마화하고 반드시 개혁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합니다. 검찰의 기획 수사임이 드러났습니다.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입니다. 포적을 삼아 진행한 수사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었기에 뇌물사범의 낙인을 찍기 위해서 기소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한 전 총리는 일각에서 나오는 검찰개혁 속도 조절 주장을 비판할 뿐 아니라 최근 여권이 추진하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네. 때마침 박범계 법무장관이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명숙 사건이 이제 재조명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네. 사실 한 전 총리 유죄의 결정적인 이유는 그 물증, 그러니까 1억 원짜리 수표였잖아요. 네. 그런 내용도 이 책에 나옵니까? 예, 이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줬다는 한만호 씨가 발행한 1억 원짜리 수표가 이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내용이었죠.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가장 기대하면서 봤는데 이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책에서 이 자신의 비서가 평소 알고 지내던 한만호 씨에게 1억 원 수표를 빌려서 보관하고 있다가
전세 자금이 급했던 자신의 동생에게 빌려준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그 수표를 자신이 받았다는 증거가 없었다라면서도 정작 그럼 왜 자신의 비서가 한만호 씨에게 1억 원이나 빌려서 보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선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 진중권 전 교수는 차라리 동생이 길에서 수표를 주었는데 그게 우연히 한만호의 것이었다라고 주장하라고 비꼬면서 이 자신이 무죄인 가상현실에서 나와서 물리적인 현실에서 입증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예, 첫 번째 물음표. 이 한명숙 조국의 동병상련의 느낌표는 물증엔 진영이 없다로 하겠습니다. 이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하나같이 정치 보복이라면서 죄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결백을 주장하니까 객관적 물증과 자료에 따라 판단하는 사법체계가 존재하는 것이고 또 그 오류를 보완하기 위해서 재심 제도라는 게 있는 거겠죠. 이 양심의 법정에서 유죄든 무죄든 현실 세계에서는 현실 법정에서 내린 판단을 존중하고 또 그에 불복한다면 재심을 청구해서 바로잡는 게 순리일 겁니다. 고위공직자로 몸담았던 분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들쑥날쑥 여론조사 외로 하겠습니다. 네. 이게 대선이 다가오니까 각종 여론조사들이 언론에 노출이 되고요. 이제 저희도 많이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하는데 근데 결과가 제각각이긴 해요. 예, 이 비슷한 시기에 공개된 이재명 지사와 또 윤석열 전 총장의 가상 대결 여론조사를 한번 보시면요. 한쪽은 윤 전 총장이 또 한쪽은 이 지사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예, 두 조사 모두 이 표본이 1000여 명이고 또 질문도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윤 전 총장이 앞서게 나온 여론조사는 기계가 물어보는 ARS 응답 방식이었고 또 이 지사가 앞선 조사는 사람이 물어보는 전화 면접원 조사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방식의 차이라는 건데 기계가 묻느냐, 사람이 묻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19년에 이 한국통계학회가 실제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를 조사했는데 이 사람이 묻느냐, 기계가 묻느냐에 따라서 무려 18%포인트나 차이가 났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기계가 묻는 ARS의 경우 전화 면접 조사보다 응답자의 정치적인 관심도가 높았고 또 이 보수와 진보 양 극단에 치우친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응답자의 성향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네,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이 전화를 딱 받았는데 ARS 기계음이 들리면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끊었던 기억이 나요.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런데도 끝까지 전화를 끊지 않는 사람들은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응답을 꼭 반영하고 싶은 사람들일 확률이 높겠죠. 반면에 사람이 말을 걸면 받기 싫은 전화라도 일단은 들어주기 마련입니다. 대신 자신의 정치 성향을 이 기계가 아닌 사람에게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밝히기는 조금 꺼려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런 차이점이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 조사 방식뿐만 아니라 응답률 또 이 휴대전화냐 유선전화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후보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 또 유리한 항목만을 내세워서 과장하기 마련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지지율이 좁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올린 웹 홍보물인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그래프가 조금 이상합니다. 네. 그 지지율 차이가 좀 과장됐네요. 예, 이 기존 차이는 실제보다 더 크게 또 줄어든 지지율의 차이는 실제보다 작게 표현이 됐죠. 이 방송 뉴스였다면 아마 제재 대상이 됐을 겁니다. 그랬겠네요.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들쑥날쑥 여론조사 외의 느낌표는 숫자에 낚이지 말자로 하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민심의 풍향계라고 하죠. 다만 풍속까지 정확히 나오는 디지털 방식이 아닌 아날로그 풍향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지율 수치보다는 전체적인 이 흐름과 추세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서주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곳곳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중 전남과 경남, 제주도의 비는 장맛비인데요. 이 비는 차츰 충청 이남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중으로 올해 장마는 끝나겠습니다. 전남과 제주 지역은 최고 80에서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든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우산 챙기시는 게 안전하겠고요. 계속되는 더위에도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청주 32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 폭염특보가 더 확대되거나 강화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무더위가 장기간 이어지는 중이라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른바 채널A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뒤 MBC는 어제 한 종편 기자의 부적절한 취재 방식을 고발했을 뿐 지목된 검사장의 실명은 물론 검언유착이란 표현도 쓰지 않았고 무엇보다 의혹의 실체를 예단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은 MBC 등이 사운을 걸고 검언유착 프레임을 전파한 것을 국민들이 잊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1심 법원은 사실상 검언유착은 없었다는 판단을 했죠. 이쯤 되니 그럼 권언유착의 실체가 뭐냐는 궁금증이 더 강해집니다. 검찰은 채널A 사건을 강도 높게 수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치권과 MBC, 제보자 X라는 사람이 어떤 공통의 목적을 위해 짠 건 아닌지도 제대로 들여다봐야 이 정권이 그렇게 강조한 공정에 부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